두 분 혹시 은행 계좌 가지고 계실까요? 아, 있죠. 그럼 당연하죠. 몇 개 되죠. 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뭐 은행 거래 없는 분들은 없을 거고요. 너무 네. 당연한 질문인데 혹시 두 분이 주로 은행을 활용하는 용도는 어떤 걸로 은행을 주로 활용하실까요? 저는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집에 대한 대출, 네, 저희 집주인 이런 게 제일 크죠. 맞아요. 저도 한동안 저금리 때는 우리 집 주인이 전 줄 알았는데 네.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아 역시 은행이었구나 다시 네.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내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의미 있는 말이네요. 네. 지영 아나운서는 은행 어떻게? 저는 뭐 그냥 뻔하게 월급 통장 사용하고 있고 뭐 적금 좀 든 거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거 중요한가요? 아, 그죠. 현대 사회에서 살면서 다들 은행들 가지고 계시고 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너무 당연하게 하시는데 오늘 은행에 대한 은행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 은행이 제일 먼저 생긴 곳 어딜까요? 그리고 은행의 역사 고조선. 고조선. 비슷해요. 네. 초기 은행업은 네. 놀랍게도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는 신전에서 사원에서만이 거래가 됐습니다. 신성한 돈이기 때문일까요? 맞아. 아니 근데 개인도 아니고 정부에서 빚을 갚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이 돈 들고 튄 거 아니에요. 왕의 먹튀 아닙니까? 지금 우리 현대은행에서 생각해보면 뱅크런이 좀 맞아요. 제일 큰 문제가 맞아요. 아닐까. 근데 이거는 좀 신뢰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의 역사를 알면 저희가 은행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나요? 그쵸.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제도가 너무 잘 정립이 되어 있고 제가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했었는데 네. 사실은 최근에 또 가상자산 때문에 화폐에 대한 인식 또 그 화폐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궁금해하듯이 은행도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죠. 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은행을 매번 이용을 하면서도 왜 생겨났고 은행의 뭔가 주된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은행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네네. 은행이 제일 먼저 생긴 곳 어딜까요? 와, 어디로 가야 되나? 한 뭐 저 중세 시대 정도면 딱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배운 데서 힌트를 좀 얻으면 중앙은행 생긴 거랑 비슷한가요? 실제로 은행이라는 것의 본질을 생각해 보시면 네. 누군가의 귀한 재화를 맡아주고 네. 또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받고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류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은행의 역사 고조선. 고조선 비슷해요. 네, 환웅. 뒤에 있는 사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 혹시 아시겠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점토입니다. 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너무 오래됐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인류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인류의 첫 번째 기록은 채무에 관련된 거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입니다. 점토 내용을 이제 이만큼 빌려줬으니 언제 뭐래 갚아라.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채권 같은 그러네. 역할을 한 겁니다. 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뭔가 그들만의 그런 기호. 그렇죠. 뭐 상형 문자에 가깝겠죠. 아. 그리고 저 그리스의 신전들인데요. 네. 초기 은행업은 네. 놀랍게도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는 신전에서 사원에서만이 거래가 됐습니다. 신성한 돈이기 때문일까요? 맞아. 그러니까 왜 사원에서 하지? 그게 이제 하나는 사원에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재물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사제라는 특별한 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믿고 신뢰하잖아요. 맡길 수 은행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사원이다 보니까 도난에 대한 우려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예방이 되는 거죠. 하나는 신이 보고 있는데 손을 대라는 심리적 요인도 있고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더 안전한 부분들도 있고요. 기원전 시대까지는 이제 저런 사원 중심으로 해서 금융 거래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으로 보면 아주 원시적이지만 금융업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원이었으면은 또 세금도 안 띄지 않았을까요? 3.3%라든가 그렇죠. 안 띄었겠죠. 사실은 지금처럼 뭐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같은 건 안 했는데 네. 기록에 아마 환전을 해주거나 보관을 할 때 수수료는 받았어요. 또 일종의 사원을 또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00원. 그것 이상으로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 이
이 은행에 대한 기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힌트를 드릴게요. 자, 그거는 어딜까요? 리코 스토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맞추실 것 같아요. 뭘까요?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 야, 이거 나올 때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 이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아, 이게요? 네네. 함무라비 법전의 기준을 보면 이자율을 제시했어요. 오.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은을 빌렸을 때는 최고 이자를 20%까지 받을 수 있어. 보리를 빌렸을 때는 33%까지 받을 수 있어.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정말 체계적이죠. 체계적이고 잘 만들었어. 맞아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이건 뭘까요? 뭔가 이것도 이제 그거 뭐 빌렸던 여기 뭐 빌린 거, 그다음에 갚은 거 이런 거 뭐 장부 아닐까요? 눈치가 예, 맞아요. 송도 개성상인 유명하죠. 개성상인. 개성상인들의 입출금 기록입니다. 사계치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처음 개발이 된 걸로 돼 있는데 복식부기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도 어떤 다른 형태의 복식부기 원리다라고 하고 이 금전대차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뭐 이미 고려시대부터도 금융업을 상당 부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건 짠. 십자군 아닐까요? 오! 오늘 되게 감이 좋으세요. 네, 이거 십자군. 십자군. 예, 십자군. 아니, 이거는 뭐 감이 좋은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십자군. 그렇군요. 너무 정답으로 직진하시네. 오. 네, 템플기사단이 상업투자은행의 시초다라고 합니다. 오,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 맞아요. 어쨌든 뭐 나중에 뭐 4차, 5차 가서는 여러 가지 그 십자군 원정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변질됐다라고 하긴 하지만 초기에는 성전이다라는 그런 것들, 거룩한 뜻이다라고 네. 해서 사실 유럽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기부금도 받게 되고 템플기사단 재원이 짱짱했던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템플 기사단들도 있고 당시 이제 어쨌든 아랍이나 이런 쪽으로 교역들도 많았고 사실 또 재밌는 게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인력과 물자들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반드시 또 상인들이 거기에 거래를 하게 돼요. 귀금속이라든지 또 금전적인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 위험하잖아요. 네. 뭐 이게 사막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쵸. 어려움들이 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템플 기사단을 통해서 입출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점별로 가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저장시키기도 하고 템플 기사단은 그 증서들을 발급해주고 지금의 은행업과 비슷한 형태들을 하게 된 거죠. 참 사람은 예전부터 대출을 좀 많이 필요로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좀 돈이 좀 있으면 불안하니까 어디 맡기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은행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확하게 그래요. 내가 지금 금전이 필요한 시점과 금전이 남는 시점들이 달라요. 농경 시대에는 추수할 때랑 또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보릿고개가 들어갔을 때 다를 거고 네. 지금 현대에 와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참 열심히 일할 때는 좀 잉여가 남을 거고 네. 또 어린 아이들한테나 또 나이가 들어서는 또 돈이 부족할 테니까 이 시간차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금융업의 제일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업의 본질은 뭐 기원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은행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이건 하여튼 유럽 쪽일 것 같긴 한데. 맞아. 아까 네. 사진에서도 그리스 얘기하셨으니까. 네. 뭐 전 영국? 영국? 또? 저는 그러면 봉규 씨는? 베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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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고 싶은 여행지를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베니스 맞아요. 진짜예요? 진짜로? 이탈리아입니다. 천재다. 이 정도 되면 찍기에 달인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도 그쵸, 있는데 그쵸, 네. 그만큼 유명했어요, 상인들이. 그러니까 근대에서의 상업의 시작, 은행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박이다. 그래서 사실은 뱅크라는 말도 어원이
이탈리아어 이 방코라는 긴 의자에서 예전에 금융업을 했었거든요. 이탈리아의 그 처음 이제 14세기, 15세기에 캐시라는 말도 사실은 이탈리아어 까시라는 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당시에 강대국은 사실 뭐니 해도 뭐 영국이나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왜 베니스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걸까요? 그런 상인의 어떤 문화 영향을 받은 건가요? 피렌체 하면 딱 떠오르는 가문 없을까요? 뭐 이름 땡땡땡 가문. 지금도 있는 가문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정씨 가문? 메디치 갑니다. 그래서 이 근대화된 은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정리의 여왕이신 또 지영 아나운서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에 또 재미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지영의 이콕콕콕 시간입니다. 자, 14세기 이탈리아에는 성실하고 똑똑한 조반니 데 메디치란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친척이 운영하던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남다른 성실함과 또 지혜로 귀족 고객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를 눈여겨봤던 한 고객이 토스카나 귀족 출신의 한 여성을 소개해주면서 이들은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반니는 부인이 가져온 결혼 지참금을 바탕으로 1397년 메디치 은행을 설립하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수십 개의 은행이 존재했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메디치 은행이 살아남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메디치 은행의 역사를 바꿀 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나폴리 출신의 발다사레 코사 주교와 거래가 성사가 된 건데요. 그 이후에 주교가 추기경이 되고 또 교황 자리에까지 오르면서 그를 지원한 메디치 은행은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이 교황이 5년 만에 쫓겨나면서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된 건데요. 조반니는 교황이 돈을 갚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엄청난 돈을 빌려줬고 또 갈 곳이 없는 교황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면서 마지막까지도 의리를 지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새 교황이 조반니에게 교황청 주거래 임무를 다시 맡기기로 결정했고 메디치 은행은 많은 이들에게 고객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할 만한 은행으로 알려지면서 유럽에서 아주 손꼽히는 은행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메디치 은행의 성공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융업 의리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황을 돕기도 했는데 실제로 메디치가에서 교황도 나와요. 사실 그 당시 이제 메디치 영주 역할들도 많이 하고요. 은행업에서 반드시 이렇게 지금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례들만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교황 혹은 뭐 왕을 상대로 금융업을 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시대에 따라서 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은 예들이 달라요. 그래요? 초기에는 이제 필렌체, 토스카나 지금은 이탈리아 하나의 도시고 이제 전체가 다 국가가 돼 있지만 그때는 하나하나 도시가 다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의 힘이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융업자들이 영향력들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노바 공국이라고 하죠. 제노바 도시국가 같은 경우에는 오스만 제국하고 전쟁을 할 때 돈을 빌려요. 은행업자들한테. 근데 전쟁에 지고 그 전비를 못 갚게 됐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금융업 하는 사람들한테 흑해 이 해상권을 그냥 송두리째 이제 양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조세 징수권을 넘기기도 하고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요. 거의 뭐 영향력이 지금으로 따지면 사채업자급으로 왕권 가진 사채업자예요. 네. 그런 뭔가 소위 우리가 먹튀라고 할까요? 네. 그런 사례는 어떤 때 있었던 거예요, 박사님? 있어요? 왕이 먹튀하는? 네, 아까 반대로 갚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 먹튀의 주인공이신가요? 네네, 먹튀의 주인공입니다. 먹튀한 왕이에요? 아마 이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펠리페 2세. 스페인 국왕이죠. 스페인 전성기의 무적 함대 그 펠리페 2세인데요. 펠리페 2세 경우에는 이제
도시국가의 왕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전제군주라고 하죠. 네.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펠리페 2세도 똑같이 이제 전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재정 적자들이 났는데 이거를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아요. 나 못 갚겠는데 하고 부도 선언을 해요. 그치? 그래서 금융업자들이 도산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아. 그 아까 사채업자 왕보다 높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왕이 그래도 우두머리긴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의 그러니까 도시국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에서 네. 왕들은 사채업자들보다 높죠. 그래서 사실은 요 사건 이후로 펠리페 사건 이후로 이제 금융업의 중심이 조금 이동해요. 뭐냐면 이제 금융업자들이 왕한테 돈 잘못 빌려주면 이게 떼이겠네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권 그다음에 채권법이 되게 발달하게 되는 네덜란드나 벨기에 중심으로 금융업이 되게 발전하게 됩니다. 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구나. 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의미로 선으로 돌아오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옛날 과거에는 사람 신뢰 문제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의 부담이 컸지만 지금 우리 현대은행에서 생각해 보면 뱅크런이 좀 맞아요. 제일 큰 문제가 맞아요.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좀 신뢰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현대화되고 또 금융 시스템이 발전한 부분에서는 뱅크라는 조금 다 다른 의미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은행의 금융업들은 개인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지영 아나운서 뭐 저희처럼 월급 남는 것들이 저축이 돼서 많은 펀딩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주요 이제 거부들 중심으로 해서 펀딩들이 만들어지고 금융업들이 성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은행업들에서 대부분의 예금 주들은 이제 개인들이 많거든요. 서민, 네. 그죠. 서민들이 많죠. 네. 은행의 가장 주요 수익은 뭘까요? 이자죠. 그렇죠. 네. 이자죠. 이자가 주요 수입이기도 하고 주요 코스트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대 마진이라고 네, 하죠. 네.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받아서 이자 수익이 나고 예금을 한 고객들한테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제 비용이 나죠. 그래서 그 마진을 가지고 이제 은행의 주 수익이 되긴 하는데 은행 입장에선 그러면 고객들 돈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고객들 돈을 이제 잘 불려야 불려야. 예. 은행도 좋고 고객도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불리는 건 제가 보기에는 펀드 회사들이 그렇게 더 많이 할 것 같고 가능하면 이런 거죠. 예금을 한 사람들 돈을 금고에 묵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많이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굴려야. 예. 돈을 굴려야 되죠. 예. 그래서 그 굴리는 돈이 크면 클수록 그 예대 마진이 더 많아질 테니까 이제 수익이 더 높아질 텐데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줬어.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고객들이 가서 돈 주세요. 네. 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산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실제로 돈이 진짜 없어. 은행이 다 자기들 직원들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흥청망청 써서 돈이 없어.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돈이 없다 그러면 파산되는 게 당연한 건데 네. 실제로는 돈을 많이 빌려줬어. 그래서 당장 금고에 없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우연히 그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왜 돈이 없지라고 하는데 이게 입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빼기 시작하죠. 불안하네. 그리고 이제 너도 나도 돈을 찾으러 그치. 가게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맞아. 사실 우리나라 그 IMF 때도 맞아요. 은행들이 많이 파산하고 많이 도산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외환위기 때 네.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작은 규모 혹은 또 부실 대출이 많았던 은행에 예금을 해주신 분들이 불안하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은행의 입출금, 맞아요. 예금들을 인출하면서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었죠.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들이 중앙은행에서 특히 이제 고객들이 이런 우연에 의해서 서로 돈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에 돈이 없어서 고객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급준비금 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정 지급준비금이 이게 예금이냐 적금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금의 경우 입출금씩 언제든 네. 돈 주세요 하면 인출할 수 있는 돈의 경우에는 한 7% 정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 7%의 재원은 안 굴리고 그렇죠. 항상 현금화를 해놓겠네요. 그렇죠. 네. 언제든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놓는 거죠. 유동성을 아, 확보해. 근데 너무 적다. 한 자릿수. 그죠? 돈을 또 불려야 되니까. 네. 문행편입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생각하기에는 7%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수치. 아, 괜찮은 네. 적정 금액이구나. 근데 뭐 우리 범규 씨가 언급을 해주셨지만 IMF 하면 되게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SVB, 맞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맞아요. 사태에서 뭐 약간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사실 제가 그 은행의 예금 주였다고 하더라도 저도 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손 떨리죠. SBB 같은 경우가 이제 뱅크런에 가장 가까운 사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물론 SBB가 미국의 국고채를 많이 투자하는 바람에 손실이 나서 이렇게 파산한 것도 일정 부분 요인이 되긴 하지만 다수의 예금자들이 급격하게 한꺼번에 인출 요구하는 바람에 유동성이 더 경직돼서 이제 파산한 것들도 있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은 SBB 얘기할 때는 상업은행이라는 얘기를 썼고요.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 투자은행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똑같은 은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뭐 지주회사 혹은 증권사가 더 가까워요. 파생상품 만들고 리만 브라더스가 그랬잖아요. 그죠? 파생상품 만들고 IB가 그렇죠. 투자은행. IB 그런 것들이고 이제 상업은행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은행들입니다. 사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한 거는 사실은 본인들이 투자를 잘못했고 부실한 파생상품들을 많이 운영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손실이 나서 파산한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일반 상업은행이 파산하는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유동성 위기가 없었다면 그리고 이게 뱅크런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또 더 낫지 않았을까? 이건 이 위기를 잘 넘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최 문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연습파동이 나요. 맞아요. 여기다 일단 돈 뺐잖아요. 맞아. 근데 또 저 은행도 불안해 그럼 저거 다 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은행들이 이제 뱅크런이 되니까. 이제 여러 차례 오시니까 큰 그림을 수준이, 보실 줄 아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요. 그 은행들이 파산할 때 특히 상업은행들이 파산하거나 위기가 되면 한국도 최근에 이제 금융회사 하나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정부가 지원하겠다 안심하시라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뱅크런이 무서운 게 연쇄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딱 그런 게 이게 금융기관론 관련된 이제 책들을 보면 그런 비슷한 예를 드는데 저희 혹시 겨울왕국 레리꼬 나오는 장면 기억나시죠? 엘사가 노래 쫙 부를 때 쫙 울잖아요. 온 왕국이 다 점점 얼듯이 특정 은행이 하나가 뱅크런이 발생하고 나면 그 공포나 그 신용도에 대한 위기들이 굉장히 급격히 공포심으로 경기 전반에 확산되는 사례들이 생기는 거죠. 외환위기 때는 이제 종금사였죠. 종금사들이 다수 파산을 하고 보니까 금융회사들 믿을 수 있어라고 하고 이제 인출하고 그런 식의 이제 인출들이 확산이 되면 이제 은행업 상업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을 빌려주고 이제 기업이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투자를 한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주면 이자도 갖고 원금도 받을 거고 그러면 은행도 수익이 날 거고 또 은행도 자기한테 예치한 예금주들한테 거기에 맞춰서 이자와 원금을 돌려줄 수 있을 텐데 문제가 이제 공포가 확산되면 돈 주세요 해서 너도나도 인출을 하면 은행들도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고 그럼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한테 돈을 회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흑자 도산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유동성 위기가 생기고 그래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그 경제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커지니까 안 파산해도 되는 기업들도 파산하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네.
그런 이제 한번 사태를 겪고 나니까 우리도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예금 금액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부분이 또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은행이 뱅크런에 의해서 파산하면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요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요소로 경제 전반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예금자 보호 제도를 만들었고 실제로 그 예금자 보호 제도를 잘 연구해서 그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실 작년에 벤 버냉키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이게 예금자 보호 제도라고 해도 사실 네네. 그 금액을 보니까 네네. 5천만 원 아 맞아요.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이것도 사실 저는 앞서 7%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약소한 금액이라 보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도 넣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희처럼 5천 이상이 좀 들어갔으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빚이 있는 사람, 마이너스인 네. 사람은 이런 거 왜 5천만 원 에이, 받나? 다들 갖고 계시면서 저희 5천이 어딨어요. 야. 저 5천 원 있어요. 맞아요. 이 예금자 보호 금액이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된 거는 2001년도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한번 상향하고 상향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근데 뭐 그게 20년도 넘었어요. 2001년도면 지금 22년이 됐는데 그렇죠, 좀 그렇죠.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집값 상승한 걸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맞아요. 얼마쯤 올라야 된다고 보세요? 20년 정도가 지났으면 지금 제가 볼 때 한 2억에서 3억은 이제 2억 5천 정도는 돼줘야 물가 상승률하고 맞지 않을까? 에이, 그 정도 갖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미국의 예금자 보호 제도 상한이 3억 원 정도 돼요. 근데 한국의 GDP랑 미국의 1인당 GDP를 비교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적어도 2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예금자 보호 금액으로만 보면 한국은 5천만 원, 미국은 3억, 6배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일정 부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하죠. 예금 계좌를 미국에다 파야겠구나. 그게 빠르겠구나. 큰 돈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큰 돈 있어. 이거 잘못 네. 팔면 외환관리법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네. 확실히 좀 불안하고 하다 보면 제2금융을 좀 덜 이용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용해 보셨어요, 제2금융? 아니 뭐 신협이나 네. 이쪽이 다 제2금융이잖아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조금 이율이 높죠. 네, 굉장히 맞아요. 높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2금융권에 대한 좀 우려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예금자 보호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데 범규 씨 얘기하셨듯이 한 2억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3억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좀 쉽지만은 않아요. 왜요? 예금자 보호잖아요. 이게 보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2금융권은 아니지만 제1금융권의 그 은행의 예금을 보험을 담당하는 곳이 예금보험공사죠. 네. 보험료가 많이 책정되고 보험금이 많이 책정되면 될수록 뭐가 생기냐면 도덕적 해이가 생겨요. 어떤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금자 보호가 내가 1억 주는데 1억을 예금했는데 5천만 원밖에 안 돼. 라고 하면 사실은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 원을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건전한 은행을 선택하겠죠. 이자율이 네. 좀 낮아도. 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예치했는데 1억이 다 보장이 돼. 라고 하면 뭐 혹시 부도 나더라도 난 어차피 원금 잃지는 않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예금자들도 사실은 부실한 은행이거나 위험한 은행에도 예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도 일종의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위험을 그냥 보험으로 이전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게 위험한 예금을 많이 들이게 되면 아무래도 파산 확률이 더 높고 그런 예금들이 더 많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보호공사도 어쨌든 그 각각의 금융회사들이 내는 보험료를 적립해 놨다가 은행들이 파산했을 때 지급을 해주는 건데 은행 파산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도 손실을 보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파산이 더 쉽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참 복잡하다, 이해관계가. 그죠?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박사님. 지금처럼 그럼 경기가 어려울 때 저는 사실 이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보를 떠나서 그런 예금이 보호되는 그 제도적인 장치에 있어서 금액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럼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 보험 금액을 더 높이기가 겠네요. 안 높이는 게 더 좋을 것 같단 말이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금자 보호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저게 이제 뭐냐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액이에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마이너스인데 네. 사실은 개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니까 그죠, 그죠. 카운트가 안 되는 이상으로 거잖아요. 그건 빠진 거고 네. 그 이상으로 한 게 100조가 나와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많다니.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주변에. 주변에 다 저렇게 돈 많았는데 내 주변에 한 명도 없지? 내 주변 다 이런 사람밖에 없는데. 네. 사실은 만약에 한도를 높인다면 저 중에 상당 부분은 또 빠질 수 있겠죠. 그러네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1억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장 역시도 이런 부분에선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이 지났잖아요. 여러 가지로 자산 규모나 특히 이제 유동성이 더 많이 커지면서 그 은행의 예금액들이 더 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양쪽 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네, 맞아. 이런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이제 벤 버냉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적인 부분들을 분석해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논거들을 쓰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국도 다시 이제 그런 수행들 연구들이 더 필요하기도 할 거고요. 사실은 또 컨센서스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5천만 원 너무 이제 약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조정할 타이밍은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조정이 필요한 게 맞는데 지금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어떤 그 지표들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야, 일단 저는 저 그래프를 보고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 좀 느끼면서 5천만 원부터 모아야겠다. 에이, 일단 한도에 거짓말. 도전해야 네. 그 없어요. 5천억 아니고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은행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금융업의 제일 핵심적인 가치는 신용이거든요. 네, 신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일반인들이 얼마나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지 그런 안정적인 장치들을 좀 이제 정부도 더 많이 연구하고 네.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말 있죠. 월급 빼고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아, 제가 살면서 느끼는데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잘 안 내려와요. 우리 물가 알면 물가 잡을 수 있을까? 좀 잡아도 주시나요? 네. 정부도 못하는 걸 저한테. 근데 가장 물가 상승률이 높은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요. 114% 가장 물가가 상승했어요. 물가 잡기가 참 어렵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쁜 역할만 할까요?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또 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그런 기준점과 잣대들을 여러분들 곰곰이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아쉽지만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